오후 3시 회사에서 모니터 위의 숫자들을 정리하던 지극히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아, 네. 땡땡동 땡땡호 거주자분 되시죠? 관리사무소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댁에서 좀 민망한 소음이 난다고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남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도 있어서. 네? 지금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도 남편도 둘 다 회사에 있거든요. 호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 호수가 정확하게 접수가 됐는데 혹시 다른 가족분이 계시다거나. 아니요, 저희 부부 둘만 삽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집에서 남녀의 민망한 소리라니 상식적으로는 착오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한번 고개를 든 불안은 뿌리를 내리듯 가라앉질 않았죠.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무 일 아니라고 되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방 쪽으로 향하는 그런 순간이요. 그게 바로 그날 오후의 저였습니다.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어요. 차 안에서도 내내 괜한 걱정이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괜찮다는 확신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죠. 조명도 꺼져 있고 거실 쿠션도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안도가 가슴 끝에 내려앉았어요. 역시 착각이었구나 싶었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에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 제 것이 아닌 이 집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냄새였죠. 누가 저를 불러세우듯 발이 안방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침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제 손으로 정돈한 그대로인 듯 하면서 어딘가 미세하게 달랐죠. 베개의 기울기, 이불 끝자락의 주름선. 살림하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 손이 만든 선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아보죠. 서랍에서 테이프 클리너를 꺼냈습니다. 시트 위를 천천히 밀자 투명한 표면에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선명하게 올라붙었어요. 저도 남편도 검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밝은 갈색이었죠.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침대 속에서요. 제가 아침마다 두 손으로 편 바로 그 시트 위에서요. 저는 클리너에 붙은 그 갈색 머리카락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향기, 그 머리카락색,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것 없는 퇴근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옆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세게 밀어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도로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제 것이 아닌 듯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시나요? 그런 순간에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하늘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수십 켤레의 구두와 운동화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가까이 오는 발은 없었죠. 다들 핸드폰만 꺼내들었습니다. 도와주려는 손은 없고 촬영하려는 손만 가득했어요. 그때였죠.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밀치듯 뚫고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더니 제 다리 상처를 감싸 묶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병원 멀지 않아요.
제가 업을 테니까 제 어깨 꼭 잡으세요. 괜찮아요. 119 부르면.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자, 잡으세요. 그 사람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저를 등에 올렸습니다. 양복 셔츠 등판이 제 피로 젖어가는데도 그 사람은 몇 블록을 단숨에 뛰었어요. 등에 엎인 채 흔들리면서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침대에 내려놓으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금방 오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셔츠가 이렇게 됐는데. 셔츠야 사면 되죠.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저는 받아뒀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업어다 주신 분 맞으시죠?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 기억하고 계셨군요. 좋죠. 그런데 제가 한 끼 얻어먹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일이죠. 저한테는요.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물었어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 먼저 연락을 해온 건 늘 그쪽이었어요. 별일 아닌 안부가 쌓이고 짧은 통화가 길어지고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뜨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때는 운명이라고 믿었죠. 사귄 지 꼭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나 오늘 발표 났어. 팀장 됐다. 진짜? 축하해. 대단하다 정말. 고마워. 근데 있잖아. 이 소식 너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 다른 사람 말고 꼭 너한테. 오늘 저녁에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내가 예약해 놓은 데가 있거든. 그날 저녁 남편이 데려간 곳은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승진 축하는 너랑 단둘이 하고 싶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술자리 하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버텨준 사람은 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해. 밥이나 먹자. 배고파. 잠깐, 그 전에 줄 게 하나 있어.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서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앞으로 내가 받을 모든 좋은 것들 전부 너랑 나누고 싶어. 평생.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죠.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인 기분이었죠. 며칠 뒤 남편은 직접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정장 차림에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현관에 선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조현태라고 합니다. 서진 씨와 3년을 함께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땡땡 기업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저축과 내 집 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채우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남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두 손을 덥석 잡으셨죠. 됐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오빠마저 이 정도 매제면 걱정 없겠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긴장돼서 죽는 줄 알았다. 아버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우신지 면접보다 10배는 무서웠어, 진짜. 그러게, 아빠가 저렇게 빨리 허락하신 건 처음이야. 완전히 반하신 것 같은데? 그래? 진짜 다행이다. 저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와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온몸에 차올랐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정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으로 만나 20년이 넘도록 함께한 친구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자 가장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이었죠. 은정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어요. 집들이 선물 열어봐. 상자 안에는 부부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 머그컵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맞춤 제작한 거야? 이니셜까지 넣었네? 당연하지. 내 유일한 친구 결혼인데 대충 사와? 평생 깨지 말고 쓰라고 일부러 맞췄어.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남편을 불러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쪽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은정이. 나한테는 언니이자 동생이자 전부인 애야. 안녕하세요. 배은정입니다. 서진이 친구라기보다 거의 보호자예요. 얘가 맨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서진이한테 정말 말 많이 들었습니다. 늘 고마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은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은정이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아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죠. 엄마가 매일 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정이의 입버릇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인간은 죽어도 싸. 가정 부수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은정이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저는 그 서늘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요. 저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은정이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어요. 은정이도 저를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라고 불러주었죠. 우리는 매주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정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야, 이 남자 진짜 괜찮다. 눈빛이 진실해. 절대 놓치지 마. 그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네 눈 이번엔 확실히 맞아. 부러울 정도야 진짜. 은정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아까 그 친구 있잖아. 걘 나한테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인 사람이야. 좋은 친구 뒀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제 곁에 나란히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죠. 결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명함의 직함이 바뀌자 사람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말투가 조금 딱딱해지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저는 승진하면 원래 바빠지는 거라고 스스로 납득했죠. 그런데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은정이 말인데, 너 걔 좀 덜 만나면 안 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친구 이혼했잖아. 편견 가지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이혼한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면 은영 중에 영향받게 돼 있어. 부부 사이에 불만 생기면 쉽게 그만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지. 너까지 그런 쪽으로 물들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혼한 게 무슨 죄야? 걔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20년 넘은 내 친구한테 색안경 씌우는 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색안경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주변에 이혼한 친구 있으면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다고. 나는 우리 가정 지키려고 하는 말이야. 통계? 지금 나한테 통계를 들이대는 거야? 은정이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내 곁에 있었다고.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해? 좀 줄이라는 거지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 줄이든 끊든 내 친구 관계를 당신이 정하는 건 아니야. 이 얘기는 여기서 끝.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한 얼굴은 아니었죠. 눈 아래로 짜증이 서리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은정이와의 만남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죠. 제가 은정이를 만나고 온 날이면 남편은 유독 말수가 줄었습니다. 은정이 이름만 꺼내도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 은정이랑 밥 먹었어. 또 딱 한 글자.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불쾌함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선명했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은정이에게만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걸까? 다른 친구 이야기에는 반응도 없으면서 유독 은정이 이름 앞에서만 날이 서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사람의 직감이란 묘한 것이죠.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훗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저녁 식탁의 대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남편이 은정이를 멀리하라 했던 것,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집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갈색 머리카락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면 코끝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향수 냄새가 저를 붙잡았죠. 침대 옆에서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요. 그게 바로 그 밤의 저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저 땡땡땡동 땡땡땡호에 사는 한서진인데요. 어제 민원 접수된 시간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쪽이요. 그게 CCTV는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경찰 요청이 있어야. 제 집에서 생긴 민원이에요. 저희 집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하는 건 제 권리 아닌가요? 만약 못 보여주시겠다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모니터 앞으로 안내해 주었죠. 해당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여자 한 명이 보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죠.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하고 온 차림이었습니다. 들킬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얼굴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답답함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박혔습니다. 여자의 목에 감긴 스카프였어요. 독특한 기하학 패턴 위에 금실로 브랜드 로고가 수놓아져 있었죠. 잠깐만요. 여기 좀 멈춰주세요. 네? 이 부분이요. 화면 확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화면이 멈추고 스카프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정지했어요. 그건 제가 작년 은정이 생일에 선물한 스카프였죠. 해외에서 한정 수량으로만 제작된 제품이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해외 직구 사이트를 며칠이나 뒤져서 겨우 손에 넣었어요. 은정이가 선물을 풀며 너무 예쁘다고 매일 하고 다니겠다며 볼에 대고 비비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집안 가득 퍼져 있던 그 달콤하고 묵직한 향. 은정이가 수년째 바꾸지 않고 뿌리던 향수와 똑같은 냄새였어요.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몸에 밴 습관까지는 가릴 수 없는 법이죠. 그때는 미처 잊지 못했던 조각들이 지금 이 화면 앞에서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간신히 꺼내고 관리사무소를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속으로 같은 말만 되뇌었죠. 은정아, 너였구나. 너였어. CCTV 속 스카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심은 짙어졌지만 확신은 아직 한 발짝 밖에 서 있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요리해 줄게. 이번 주말? 형부도 계시잖아. 괜히 방해되는 거 아니야? 무슨 방해야. 남편도 네가 온다고 그러면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불고기 할 건데 오랜만에 셋이 먹자. 그래도 부부끼리 주말인데 내가 끼면 좀. 야, 20년 지기한테 무슨 눈치야. 그냥 와. 안 오면 섭섭해. 알겠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도착한 녹음기는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오기 1시간 전 저는 거실 소파 쿠션 아래에 녹음기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쿠션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무 흔적 없이 정리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왔다. 벌써 냄새 좋은데? 여보, 은정이 왔어. 나와서 인사해.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죠.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부. 잘 지내셨죠?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부엌 가서 마무리 좀 할게. 둘이 좀 있어. 부엌으로 들어간 뒤 일부러 도마 소리를 크게 냈죠. 냄비 뚜껑도 부딪히고 수도꼭지도 세게 틀었습니다.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었어요. 식사는 아무 일 없이 끝났죠. 은정이가 돌아가고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려 녹음기를 꺼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이어폰을 꽂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서진이 앞에서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척 하지 마. 오히려 그게 더 티나. 평소에 나한테 말 잘 걸다가 서진이 앞에서만 갑자기 딱딱해지면 이상하잖아. 알았어, 조심할게. 근데 너도 좀 자연스럽게 해. 아까 나 눈 마주칠 때 웃는 거 봤거든? 저는 재생을 멈추지 못했죠.
같은 구간을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 피우는 인간은 죽어도 싸다던 그 입으로 제 남편에게 오빠라 부르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이어폰을 뽑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세수를 하고 남편 옆에 누워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울지 않겠다고, 이 두 사람에게 눈물은 아깝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4가지. 완벽한 아침상이었죠.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입을 열었죠. 여보, 며칠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더라. 내 거 아닌 거 확실한데 혹시 뭔지 알아? 남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어요. 찰나의 정적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여직원이 향수를 좀 진하게 뿌렸거든. 그게 옷에 묻은 것 같아. 아, 그래? 요즘 향수 진하게 뿌리는 사람 많긴 하더라.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어요. 남편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까와는 씹는 속도가 확연히 달랐죠.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고스란히 읽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결코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날 저녁 다시 마주 앉은 식탁에서 2번째 떡밥을 던졌죠. 아, 맞다. 관리사무소 갔다가 들었는데 요즘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대. 남편이 물컵을 들고 있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거친 기침이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태연하게 김치를 집어먹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아이, 무슨 소문? 나도 자세히는 몰라. 뭐라더라? 애들도 많은 아파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관계를 한다고 하던가? 뭐 너무 좋았나 보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요즘 민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 CCTV에도 찍혔다는데 자세한 건 안 알려주더라. 그런 소문은 그냥 흘려들어. 아파트에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게 별일 아니겠지 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밥을 몇 숟가락 더 뜯어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좀 배가 안 좋다. 먼저 들어갈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등이 유독 좁아 보였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반찬을 천천히 비웠어요. 쫓기는 쪽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살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고 잠금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 문 앞에 귀를 붙였습니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죠. 당분간 집에 절대 오지 마. 아파트에 소문 났을 수도 있어. CCTV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일단 당분간 연락도 줄이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삼키고 나면 오히려 사람은 고요해지는 법이었죠. 일단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요. 저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4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이었죠. 소장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의뢰를 수백 번은 받아봤을 얼굴이었죠. 남편 외도 조사를 의뢰하려고요. 사진, 차량 번호, 출퇴근 동선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잡으실 건가요? 2주요. 이 정도 정보면 1주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봉투를 건넸어요. 남편 사진, 차량 번호, 회사 주소와 퇴근 시간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죠. 소장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아내로 살았어요. 아침을 차리고 저녁을 차리고 잠자리에서 잘 자라고 인사했죠.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곧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정확히 2주 뒤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죠. 보고서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은정이가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차 안에서 고개를 맞대고 밀착해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예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니 또 다른 감각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간녀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전혀 다른 여자가 나왔죠. 은정이보다 훨씬 젊은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번화가 카페에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보고서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라니요. 이건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상당 기간 만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가 겹치지 않는 걸 보면 요일별로 따로 만나는 패턴입니다. 요일별로 여자를 나눠 만나는 남자. 그게 제가 평생을 걸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확실해져서 다행이에요. 흥신소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1명이든 2명이든 남김없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아직 퇴근하기 전이었어요. 2번째 여성의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죠.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직장 동료인지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남편 모임에서 스친 얼굴인지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눈매가 또렷하고 입술 라인이 얇은 여자였죠.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사진을 치우고 저녁을 차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었지만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잠든 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사진을 꺼내놓고 뒤집고 또 뒤집으며 기억을 더듬었죠. 그때 문득 시선이 거실 책장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두꺼운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부부의 결혼 앨범이었죠. 꺼낸 지 얼마나 됐는지 표지에 얇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앨범을 꺼내들었어요.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신랑 대기실, 신부 대기실, 본식 패백, 그리고 하객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신랑 측 하객, 남편 측 단체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뒷줄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여자였죠. 흥신소 보고서 속 두 번째 여성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불러세우며 소개했던 장면이었죠. 서진아, 이쪽은 채원이. 과 후배야. 바쁜데 일부러 와줬네. 언니, 축하드려요. 정말 예쁘시다. 고마워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제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걸까요? 혹시 결혼 전부터 이어져 온 사이는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보고서와 나란히 식탁 위에 놓았어요. 왼쪽에는 은정이 사진, 오른쪽에는 문채원 사진이었죠. 두 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절친과 남편의 대학 후배.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한다고 활짝 웃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진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죠. 반드시 한꺼번에 끝내주겠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단순한 이혼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이야 서류 한 장이면 끝나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조각낸 사람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쩡히 살아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소장님, 조사를 좀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남편 동태를 계속 감시해 주세요. 특히 두 번째 여자 쪽도요. 알겠습니다. 장기 의뢰로 전환하죠. 그날부터 저는 기다렸죠. 2개월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주말에는 나란히 마트를 다녔어요. 남편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웃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웃음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두 번째 상간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 여성이 곧 결혼합니다. 결혼이요? 누구랑요? 이도현이라는 남자입니다. 상간녀 쪽에서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다음 달에 과 후배 결혼식 있어. 채원이라고. 왜 우리 결혼식에도 왔던 애 기억나? 축의금 내야 하니까 같이 가자. 자기 내연녀의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니 이 남자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같이 가자. 가서 축하해줘야지. 고마워. 일찍 가야 하니까 그날 좀 서두르자. 응.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결혼식 날짜, 시간, 예식장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이 결혼식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 흥신소에서 받은 모든 증거사진과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죠. 저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증거들을 시간 순으로 하나하나 배열했습니다. 한 편의 영상으로 이어 붙이고 날짜와 장소가 화면 아래에 뜨도록 자막도 넣었어요. 마지막에는 녹음 파일의 음성까지 삽입했어요.
완성된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여분으로 한 개를 더 복사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만 오면 됐어요. 다음 날 은정이를 강남의 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무슨 일이야?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은정아, 나 할 말이 있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말을 꺼냈습니다. 현태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은정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그 동요는 아주 짧았습니다. 금방 분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뭐? 형부가? 진짜? 누구랑? 그 반응에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남편과 문채원이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누구야? 이 여자. 남편 대학 후배래.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어. 이 미친, 결혼식까지 와놓고 남의 남편을? 형부도 형부지만 이 여자 진짜 대단하다. 은정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테이블을 쳤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 얼굴. 솔직히 우습기만 했어요. 네가 지금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은정아? 물론 그 말은 삼켰죠. 근데 나 이걸 그냥 넘기려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 여자가 다음 달에 결혼해. 난 그 결혼식장에서 전부 다 폭로할 거야. 증거 사진이랑 영상을 하객들 앞에서 틀 거야. 은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그건 좀 과격한 거 아니야? 결혼식을 없겠다는 거잖아. 네가 그러다가 오히려 피해보면 어떡해? 안 도와줄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은정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분노도 걱정도 아닌 불안이었습니다. 이 복수극에 자기가 말려들면 어쩌나 하는 계산이 눈동자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아니,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다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나는 이미 충분히 다쳤어. 은정아, 네가 곁에 있어주면 힘이 될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거야. 20년 지기잖아, 우리. 은정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고마워, 은정아.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은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익숙한 온기였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죠. 이 결혼식은 문채원만의 지옥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은정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누가 봐도 평범한 하객이었죠.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서진아, 빨리 나와. 늦겠다. 금방 갈게.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죠. 평소보다 유난히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후배 결혼식에 저 정도의 정성이라니. 누구를 위한 차림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자기 내연녀의 결혼식에 가면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죠.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정이의 문자가 와 있었죠. 나 주차장 도착. 어디야? 여보, 나 잠깐만. 먼저 들어가 있을게. 남편이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정이 차를 찾아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은정이는 이미 긴장한 얼굴이었죠. 서진아, 진짜 하는 거야? 나 사실 오는 내내 떨렸어.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은정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결혼식 시작되면 신랑 측에서 준비한 이벤트 축하 영상이 스크린에 나올 거야. 그 영상이 끝난 직후에 이걸 영상 담당 업체 직원한테 줘. 바로 이어서 틀게 해달라고 부탁해. 신부 측 서프라이즈 영상이라고 말하면 돼. 이게 어떤 영상인데? 상간녀 증거 영상이야. 남편이랑 그 여자가 만나는 장면 다 들어있어. 은정이가 USB를 들여다보았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은정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은정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할게. 고마워, 은정아. 타이밍 절대 놓치면 안 돼. 축하 영상 끝나자마자 1초도 빈틈없이 바로야. 알겠어. 걱정 마. 저는 은정이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잡아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애써 눌렀어요. 식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앞쪽 좌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 잡았어? 여기 앉아.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하얀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이 눈에 들어왔죠. 곧 이 아름다운 무대가 진실의 스크린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고 신부가 들어왔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문채원이 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 위를 걸었습니다. 신랑에게 다가가며 수줍은 눈웃음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걸 느꼈죠. 저 여자가 내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자기 결혼식에 내연남까지 초대해서 하객석에 앉혀놓다니 대담한 건지 미친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옆에 앉은 남편의 표정을 슬쩍 살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인사가 이어졌죠. 곧이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깜짝 이벤트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세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신랑이 카메라를 보며 신부에게 편지를 읽는 영상이었죠. 채연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치며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죠. 곧 저 눈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신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스크린이 잠깐 깜빡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끊김없이 이어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아름다운 문구가 떠올랐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하객들이 신랑 측에서 준비한 또 다른 이벤트인 줄 알고 조용히 지켜보았죠. 몇몇은 핸드폰을 들어 스크린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가 슬쩍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은정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정면을 응시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때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스크린에 제 남편과 신부이자 상간녀 문채원이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영상이 나왔죠. 날짜와 장소가 화면 하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식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어요. 신부의 얼굴이 드레스보다 하얗게 질렸죠. 신랑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남편과 제 절친 은정이가 차 안에서 밀착해 있는 사진이 화면을 채웠죠. 모텔 출입 영상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절친 은정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자기가 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식장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죠. 남편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상간녀 문채원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당장 꺼! 영상 당장 꺼!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는 신부를 들러리가 붙잡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남편과 은정이의 미래 장면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미친 듯이 고개를 돌리며 범인을 찾았어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입을 열었죠. 이 사람이 틀었어요. 저는 제 절친 은정이를 가리켰습니다. 식장의 시선이 일제히 은정이에게로 쏠렸어요. 은정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그런데 신부의 눈이 스크린과 은정이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년은 화면에 나오는 여자잖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끌고 은정이에게 돌진했어요. 은정이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소리를 질렀죠. 네가! 은정이도 머리를 잡힌 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 미쳤어? 너야말로 남의 남편이랑? 내연녀 둘이 서로의 비밀을 물어뜯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뒤엉키며 하객석 사이를 굴렀죠. 의자가 넘어가고 꽃장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양가 부모들이 경악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신부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무대를 향해 뭔가를 소리쳤지만 소란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신랑이 사태를 파악했죠. 스크린에 찍힌 남자의 얼굴과 하객석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한 신랑의 표정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신랑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신랑 측 친구 서너 명이 뒤따라왔죠.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았죠. 혼란이 식장 전체를 삼켰습니다.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신부 측 친척들이 뒤엉킨 두 여자를 떼어놓으려 매달렸어요. 저는 그 틈을 타 무대 위로 올라갔죠. 사회자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소란 속에서도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멈칫하며 무대를 올려다보았죠.
제 남편 조현태는 오늘의 신부 문채원 씨와 교제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의 20년 절친 배은정과도 밀회를 이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증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식장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무대에서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고함이, 울음이, 욕설이 뒤섞여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식장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쌌어요.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양복 어깨가 찢겨 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장에서 신랑 측 사람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두덩이가 검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침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나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이혼하자. 남편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뭐? 그 난리를 쳐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혼? 미쳤냐?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왔죠. 오른손이 제 뺨을 향해 치켜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열렸어요. 오빠가 방에서 나왔죠. 손대지 마! 오빠가 남편의 치켜든 팔을 한 손으로 움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남편의 턱을 정확하게 갈겼어요. 남편이 현관 앞에 나동그라졌죠.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때리기까지 하려고 해? 남편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아, 잠깐만. 저는 바로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 턱이 돌아갔죠. 나한테 한 대는 맞고 가야지. 안 그래?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기어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울렸죠. 오빠가 주먹을 풀며 제 옆에 섰습니다. 서진아, 잘한 거다. 오빠, 고마워. 복수를 준비하는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오빠 앞에서 무너졌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 밤은 길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죠. 배은정과 문채원에게는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사진, 영상, 녹음 파일까지 빠짐없이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상간녀 문채원의 결혼은 그날로 완전히 파토가 났습니다. 신랑이었던 이도연도 채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채원은 결혼도 잃고 소송 2건을 한꺼번에 떠안게 된 셈이었죠.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우정도 남의 남편과의 밀회도 전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수개월간의 재판이 이어졌죠. 남편 측은 온갖 핑계를 대며 버텼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힘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전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하늘이 맑았죠. 이혼이 확정된 뒤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도 결혼식 영상이 돌았어요.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원래 막을 수 없는 법이죠. 남편은 사내 징계를 받았고 결국 자진 퇴사라는 이름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소문이 돌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2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운 남자라는 꼬리표는 한 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배은정은 위자료 판결과 함께 주변 사람들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공통 지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무너진 것이었죠. 문채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혼당한 데다 이도연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겹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죠. 알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넓은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잠들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이 좋았어요. 가끔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켠이 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배신한 사람들과의 인연은 모두 끊었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자리에 두기로 했죠.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창문 앞에 가만히 섰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를 위해 살겠어요. 그 다짐이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온몸에 퍼졌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